한화오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기업이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미 해군 함정 출항이 멈췄고 인공지능 서버 증설도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미국이 꺼내든 해결책은 유럽이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모든 우회로가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미국은 깨달았죠. 바다는 한화오션에서, 인공지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두 개의 목줄이 같은 나라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걸.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그 나라를 30년간 무시해왔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최종 보고서엔 이 한 줄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12분, 저는 미 해군 통제실 복도를 걸으며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피는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죠.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 12개가 동시에 붉은색으로 물들더니 그 순간 제 귓가를 찌르는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출항 취소. 정비가 끝나지 않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크로스, 61살의 유럽 출신 공급망 위기 감사관입니다. 30년 넘게 군수 물류와 조선 산업을 감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제 손을 거쳐간 프로젝트만 해도 수백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출항 취소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배 한 척이 항구에 묶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작전 일정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동맹국과의 약속이 깨지고 전략적 공백이 생기며 최악의 경우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립니다. 저는 통제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책임자들이 모니터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부 데이터 센터에서 날아온 두 번째 경보, 인공지능 서버 증설이 멈췄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병목이 터진 겁니다. 회의실은 삽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펼치며 유럽 조선소 네트워크를 검토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우회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 어딘가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공기는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을 호출해.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턱 끝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그 이름 석자가 제 인생을 어떻게 찢어놓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998년 저는 아시아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승승장구하던 젊은 감사관이었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납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품질은 엉망이었으며 결국 책임자였던 저는 사임해야 했습니다. 승진은 물론 취소됐죠. 그날 이후 저는 아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경멸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하나의 공식이 새겨졌습니다. 아시아는 끝까지 못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고 제 방어기제였으며 제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겐 유럽이 있고 미국 내 조달망이 있습니다. 굳이 검증되지 않은 루트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반대편에서 마야 로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45살의 미국 연락관이었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마야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 네트워크를 믿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제 주장대로 흘러갔습니다.
유럽 조선소 우회와 미국 내 조달을 최우선으로 밀어붙이기로 했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실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편견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유럽 조선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저는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로부터 답변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답변들은 제가 원하던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조선소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최소 3주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생나제르는 부품 조달이 막혀 있다며 한 달 이상 걸릴 거라 통보해왔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는 아예 답변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제 목소리는 사무실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마야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또 다른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미국 내 조달 상황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빠르게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족, 고대역폭 메모리 확보 불가, 대체품 없음. 그 세 단어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품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마야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셨습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SK하이닉스가 53%, 삼성이 35%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고작 11%에 불과하죠.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뒷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나라가, 제가 비웃어온 기업들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미국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됩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못 찍어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 증설이 멈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기술 패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군사작전도 산업 경쟁력도 모든 게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함정 정비가 막혀 있고 육지에서는 인공지능 서버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두 위기의 해답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8년 아시아 프로젝트 당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제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름지고 지쳐 있으며 편견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이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마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십시오. 부산행 비행기를 예약해두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다시 아시아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한국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1998년의 실패, 그로 인한 굴욕,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저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비행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그리고 항구에 정박한 수많은 선박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쇼일 뿐이야. 제 속마음을 마야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고 우리는 한화오션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저는 팔짱을 낀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야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에드워드, 마음을 열고 보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으니까요. 한화오션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잠시 놀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크 안에는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이 정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받아 메인 도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걸린 표지판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을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 완료 및 출항 마이너스 최초 해외 정비 기록. 그 아래에는 날짜와 함께 함정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표지판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최초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해외에서 정비를 받은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말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그냥 홍보용 문구일 뿐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저 기록은 사실입니다.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마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책임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윤도현, 39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서류 대신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작업 로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면에는 정비 과정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용접 작업, 배관 교체, 전기 시스템 점검, 엔진 오버홀. 모든 과정이 분 단위로 기록돼 있었고 각 단계마다 검사 결과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불량률, 재작업 시간, 최종 검수 결과. 모든 수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윤도현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검사표입니다. 그는 추가 설명 없이 화면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검사표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 해군 검사관들의 서명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고 모든 항목에 합격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윤도현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이 입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크 안에서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며 누군가 도면을 펼쳐들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 평생 믿어온 문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아는 끝까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해냈고 그것도 미 해군이 인정할 만큼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보다 더 아팠으니까요. 윤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스님, 직접 도크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회의실을 나와 도크로 향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은 채 거대한 선박 옆을 걸었습니다. 저는 선체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운 용접 자국, 깔끔하게 마감된 도장, 정확하게 배치된 배관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제 앞에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크에서 본 광경들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용접 자국, 검사표, 그리고 윤도현의 담담한 표정.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마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이거 보셔야 합니다. 마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며 표지를 읽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 분석 및 공급망 현황. 저는 한숨을 내쉬며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온 숫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5%, 마이크론 11%.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의 88%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4개발에 성공했고 주요 인공지능 칩 제조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마야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의미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마이크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생산하면 됩니다. 마야는 보고서 한 장을 펼쳐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생산 능력도 한국 기업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령 공장을 새로 짓는다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이 뻣뻣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에서 5년. 그 시간 동안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조선, 육지에서는 메모리. 두 위기 모두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제 목소리는 창유리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마야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습니다. 기술력도 생산 능력도 모두 그 결과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마야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가 사용되는 분야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무기 시스템,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현대산업의 핵심 분야 대부분이 고대 역폭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군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직접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공장을 짓고 인력을 투입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됩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못 찍어냅니다. 그 문장이 다시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싫다는 개인적 감정 때문에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야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조선산업보고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분석, 공급망 위기 시나리오. 모든 보고서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조선에서, 인공지능은 메모리에서, 강대국의 목줄이 같은 날 동시에 조여오고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되뇌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현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야의 권유가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제가 한국을 이토록 증오했을까? 1998년 그 프로젝트 실패가 정말 한국 때문이었을까? 저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회의실에서 고함치던 상사들, 책상 위에 쌓인 실패 보고서들, 그리고 제 사임서. 저는 그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다시 한화오션을 찾았습니다. 윤도현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다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비아냥도 환영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윤도현이 물었습니다. 크로스님, 왜 한국만 보면 화가 나시죠? 저는 그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8년에 아시아 프로젝트를 맡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당시 승승장구하던 감사관이었습니다. 아시아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령받았을 때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폭발했습니다. 납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품질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됐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윤도현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책임자였던 저는 사임해야 했고 승진도 취소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시아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이유?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시아는 원래 그래라고 믿어버렸으니까요. 윤도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납기가 비현실적이었거나 자원 배분이 잘못됐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납기는 터무니없이 짧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현지와의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계획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윤도현은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그 실패, 한국과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로스님, 당신은 굴욕을 버티려고 한국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 편견이 처음으로 개인적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는 도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접 소리, 크레인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증오해온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실패였고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제 비겁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굴욕을 버티려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적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윤도현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미워한 건 한국의 잘못이 아니라 제 굴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니요. 저는 그저 현실에 굴복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굴복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 편견과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긴급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와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공급망 위기는 단순한 병목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의존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한화오션,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기업들 없이는 우리의 군사작전도 기술 패권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입니까? 발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굴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한 잔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고위 관계자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로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을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묶어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통제와 관리.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통제는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지만 관리는 상대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말로는 견제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한국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한화오션과의 장기 계약,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와의 공급 협정, 기술 협력 강화. 모든 안건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반복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이름들은 단순한 기업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기술 패권을 지탱하는 기둥들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을 싫어해도 세계는 한국을 끊을 수 없구나.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 1위였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한화오션의 수주 잔량, SK하이닉스의 생산 능력, 삼성전자의 기술 개발 로드맵. 모든 지표가 한국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나라가 언제 이렇게 강해졌을까?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의 실패, 그로 인한 편견,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편견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윤도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초대장. 저는 이메일을 열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함정 정비 프로젝트가 완료됐고,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마야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도현이 저를 왜 부른 걸까? 단순히 완공을 보여주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부산에 도착해 한화오션으로 향했습니다. 윤도현이 입구에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오셨군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도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도크 안에 거대한 함정이 완벽하게 정비된 채 정박해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납기보다 3일 빨리 끝났습니다. 저는 함정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3일 빨리.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산업에서 납기를 앞당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윤도현은 저를 함정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엔진실, 배관실, 전기실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모든 곳이 깨끗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배관 연결부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용접 자국이 매끄러웠고 도장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윤도현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까? 윤도현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공정표입니다. 화면에는 작업 일정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각 작업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투입 인력, 사용 자재. 모든 것이 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불량 로그입니다. 저는 그 로그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불량률이 0.3%였습니다. 조선산업에서 이 정도 불량률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윤도현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매 단계마다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최종 불량률이 낮은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고 문화의 문제였으며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윤도현은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납기 준수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한화오션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납기 준수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98%.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선산업에서 납기 준수율 90%는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윤도현에게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윤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도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크로스님, 한국은 말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완공으로 증명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윤도현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왔다는 것. 저는 고개를 들어 윤도현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는 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함정을 나와 다시 도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크 안을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이 자재를 옮기며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윤도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윤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방식. 저는 그 의미를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달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선산업보고서, 메모리 반도체 분석, 공급망 위기 시나리오, 그리고 한화오션과 한국 기업들에 대한 평가.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읽으며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자꾸 멈췄습니다.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을 무너뜨리는 문장을 써야 했으니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 그 한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시아를, 한국을 무시해왔지만 결국 현실은 제 편견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조선산업에서 한국의 위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그리고 미국이 취해야 할 전략. 모든 내용이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권고 사항을 적었습니다. 한국과의 장기 협력 강화, 공급망 다변화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안정화 우선, 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의존도 심화. 저는 그 문장들을 쓰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때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제 감정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제 과거가 완전히 부정되는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브리핑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산업에서의 병목, 메모리 반도체 공급 위기, 그리고 한국의 역할.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결론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전제 조건입니다. 그 문장이 화면에 떴을 때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크로스, 당신이 이런 결론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 군사작전을 유지할 수 없고 기술 패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대국이 한국 앞에서 말을 아끼는 이유는 존중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한가운데엔 한국 기업들이 시간을 납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윤도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지배하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왜 필수적인지, 대안이 왜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든 대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평생의 편견이 이 한 장의 보고서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제 편견과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무시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강대국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증오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1998년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저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놓아주자.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를 묻는 순간이었습니다.